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포비에 이제 잠깐 들렸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그러고 딱 열었더니 후지논 185 MK 그거랑 50135 렌즈 두 개가 딱 하고 가방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빌려왔습니다. 야, 그리고 빌려오는 김에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헤링본 가방인데요. 헤링본 가방 속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X-H1 후지논이 아니죠. 이거 후지필름 카메라. 요거 이렇게 같이 빌려왔죠. 자,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는 렌즈는 이거죠. 후지논 MK 렌즈. 무려 후지논 마운트입니다. 원래 이 후지논이라는 렌즈가 영화용 줌 렌즈 중에서는 대마왕이에요. 그냥 끝판왕,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지논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앙제뉴. 칼자이즈 같은 경우에는 줌 렌즈 쪽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뭐 이번에 나온 뭐 21에서 100mm인가요? 라이트 웨이트 줌 렌즈 뭐 그 정도 떠오르고, 그 이전에 막 CP2 나올 때 나왔던 그 2470? 2870이죠? 2870 그거랑 70200 막 그런 렌즈들, 뭐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칼자이스가 의외로 줌 렌즈는 좀 약하고, 줌 렌즈는 이제 후지논이 최강자, 그리고 앙제뉴가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후지논에서 나온 이제 비싼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가격대가 좀 아리까리하고, 거기다 중고도 좀 돌아다니니까 보면은 뭐 일단 뭐 간단한 거 하나, 제가 이제 후지논 20120 F가 아니라 T3.5짜리 그 렌즈를 하나 사보려고 가격을 알아봤는데 한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이 후지논이라는 렌즈가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렌즈예요. 그리고 영화할 때 후지논이 없으면 선택의 어떤 그런 그 선택할 만한 렌즈가 없는 그런 렌즈고, 그래서 먼저 이 후지 마운트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옆에 보이듯이 소니 마운트로 먼저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렌즈는 두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후지 마운트하고 이 소니 마운트, 이 소니고 이게 후지인데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뒤쪽에 이 띠가 얼마나 더 두꺼운가, 그걸 보시면 딱 구별이 되죠.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후지논으로 나온 렌즈가 소니용으로 나온 렌즈보다 조금 더 통통해요. 두꺼워졌어요, 이게.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이외에 어떤 렌즈의 기본적인 성능이라든가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은 똑같은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소니용으로 나온 이 렌즈는 프로페셔널 사양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장착되는 대부분의 액세서리들이 영화용하고 호환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후지논으로 나온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가 아마추어용 액세서리가 달라붙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이거 FS7에서 풀 세팅을 해놨더니 조금 빡세네요. 자, 요거 X-H1 이게 얼마 전까지 아주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던 그 카메라인데, 갑자기 이제 블랙매직에서 BMPCC 4K가 딱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파나소닉 쪽에서 풀프레임으로 이제 그 포서드? 설마 포서드 렌즈가 풀프레임을 지원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파나소닉에서 라이카하고 시그마랑,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SL 마운트인가? 뭔가 이제 새로운 카메라를 만든다고 소식이 확 나오자마자 요것에 대한 X-H1에 대한 관심이 저기 바닥을 뚫고 그 아래 지하까지 추락을 해버렸어요.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카메라가 돼버린 거죠. 야, 진짜 그거 파나소닉 카메라 발표하기 전까지 좀 마케팅 좀 열심히 하시지, 그 빌빌 놀다가 이 기회를 놓쳐버린 카메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제가 이걸 보고 왜 아마추어 사양이라고 부르냐면은 딱 하나, 아까 가방 속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뭐냐면은 요 렌즈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렌즈 서포트? 야, 이걸 렌즈 서포트라고 부르면 안 되지 싶어요. 이거는 렌즈 서포트가 아니고 렌즈 마운트예요.
렌즈 서포트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소니 카메라 밑에 여기에 달아놓은 요거 있죠. 렌즈랑 이 15mm 로드랑 딱 물어놓은 요걸 보고 렌즈 서포트라고 불러요. 요걸 렌즈 서포트라고 부르는데 후지논 거는 저거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바닥에 삼각대 홀 4분의 1인치하고 8분의 3인치가 달려 있어요. 그것도 되게 웃기는 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망원 렌즈라든가 이런 거 보면 밑에 삼각대 마운트가 이쯤에 달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건 가운데 달려가지고 앞에서 뒤로 나와요. 아마 자기들 생각에서는 이 앞에다가 저 팔로우 같은 것들을 장착하라고 나왔을 텐데, 아니 팔로우를 포커스에만 다나요? 줌에도 달고 이 조리개에도 팔로우를 달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막혀요. 팔로우를 달 수 있는 자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은 요거를 빼가지고 안 쓰고 기존에 나왔던 영화 장비들, 그 영화용 저 렌즈 서포트를 달던가 아예 안 달고 쓰면 어떻게 되냐. 렌즈 서포트를 안 달면은 이 마운트가 끄덕끄덕거리잖아요. 자, 이 마운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살짝살짝. FS7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를 조여버리잖아요. 마운트 안 움직여요. 그런데 얘는 마운트가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 서포트를 달지 않으면 팔로우를 달았을 때 팔로우가 밀려버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렌즈 서포트를 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밑에다 이제 렌즈 서포트를 다는 구멍이 있는데 4분의 1인치 구멍을 뚫어 놨어요. 평평하게. 그런데 이 구멍이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줌링을 움직이는 이 기어링하고 간섭이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나사가 있고 그 나사 위로 이렇게 단이 있어가지고 요 기어링에 저 렌즈 서포트하는 저 막대기가 닿지 않도록 저게 이제 기본 부품으로 제공이 되는데, 얘는 그런 배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시네마 기어들, 그러니까 시네마 액세서리들하고 호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거를 호환을 시키려면 저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4분의 1인치 좀 긴 것들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아니니까 좀 힘들겠다 그거죠. 자, 그러면 요걸 쓰면 안 되느냐? 요걸 쓰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19mm 로드 같은 거, 이쪽에 이제 달려있는 건 15mm 두께를 가진 로드인데 19mm 로드는 꽤 두꺼워요. 15mm는 이렇게 만져보면 낭창낭창하고 손으로 이렇게 구부리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19mm는 무슨 쇠파이프 같아요. 그거에 맞으면 이제 뇌진탕 오고 막 한 방에 갈 것 같은 그런 두꺼운 로드를 이 옆에다 이렇게 멀리 달거든요. 그거 달면은 이거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게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물어놨는데 여기다 삼각대를 달고 움직여 보면은 이 렌즈가 끄덕끄덕끄덕 거리면서 움직여요. 그게 이 마운트의 최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아마 세로 그립을 장착한 상태에서 이 밑단 있죠? 이게 아마 일자로 이렇게 나오지 싶어요. 그래야 이 롱 플레이트에 두 개가 같이 붙어가지고 고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쓰면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 세로 그립을 선호하지 않는 게, 세로 그립을 붙이면 이 바디하고 세로 그립 사이에서 또 유격이 발생해가지고 또 단단하게 안 달라붙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마 후지논에서는 이거를 이제 프로페셔널들, 그러니까 영화용 액세서리랑 잘 호환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후지필름 쪽에서 우리 고객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되게 웃겨요. 보면은 앞이 8분의 3, 뒤에가 4분의 1이에요. 근데 보통 이 카메라 플레이트들 보면 앞에다가 4분의 1, 뒤에다 8분의 3을 꺾거든요. 그 플레이트를 거꾸로 꺾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이거 꽂아보려고 봤더니 구멍 두 개 사이도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꽂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꼽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 뭐 그런 점들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뭐 그래요. 근데 결정적으로 렌즈가 진짜 후지논 렌즈라는 거죠. 후지논 렌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찍으면 영화 같은 그 컬러를 보여줘요. 이 후지 필름에 들어가는 게 다 이제 후지논 렌즈를 쓰긴 하는데, 후지논 시네마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디테일 같은 것들도 물론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지만 디테일 말고 느낌적인 느낌?
색깔이라든가 어떤 빛 번지는 모양새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영화 같은 느낌을 정말로 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후지논이 굉장히 훌륭한 렌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대략 렌즈 장착했고 렌즈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 터져나온 불만을 여기다 다 풀어버리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H1입니다. X-H1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 미러리스들보다 상당히 커요. 기존에 우리가 봤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군요. 소니 미러리스가 굉장히 작잖아요. 소니가 작고 파나소닉도 미러리스가 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EOS R도 덩치가 큰 편이고, 그 니콘 거, 야, 니콘은 나오자마자 갈아왔네요. 니콘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니콘 미러리스도 등치가 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등치가 꽤 돼요. 소니만 작아요. 그러네요. 소니만 이상한 거네요. 덩치가 좀 커가지고 이게 그립을 잡아보면 그립도 아주 날카롭게 손을 파고드는 그 느낌이 괜찮고요. 그리고 전원을 딱 켰는데, 이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껐다 킬 때마다 나오거든요. 나와라. 빨리 켜줘봐. 메모리 카드 없음. MP-W126S 배터리를 사용하세요라고 나와요. MP-W126S라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MP-W126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 S가 빠졌어요. 그게 안 들어가고 이제 구형인가 봐요. 126을 넣었더니 녹화도 안 되고 촬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잖아요. 후지논에서 그 포비한테 빌려준 전시용으로 이렇게 그 데모를 보낸 제품인데 녹화도 안 되는 걸 보냈나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뒤져봤는데, 그 있잖아요, 렌즈 없이 촬영, 그 기능을 활성화하니까 MP-W126 배터리, 그러니까 S가 안 붙은 배터리도 작동을 하긴 해요. 근데 좀 기분이 나쁘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렌즈 캡을 안 뽑았더니 앞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신형 배터리를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동영상, 저는 이제 사진보다도 동영상을 위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 촬영했을 때 이걸로 1시간 정도 쫙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하루 나가서 촬영을 해봤는데 요거를 제가 신경을 안 썼네요. 몇 미리암페어인지.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1260mAh. 와, 소니 옛날 배터리보단 크네요. 소니 옛날 배터리가 1050mAh인가? 뭐 그리고 새로 나온 게 이제 뭐 2000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적당한 사이즈에 딱 맞게 1시간 정도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배터리를 좀 자주 갈아 끼워야 되고, 문제는 이제 동영상을 녹화를 시작하면은 X-H1 같은 경우에 15분의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롱테이크로 막 강의라든가 행사 뭐 이런 거 찍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그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가가지고 뭐 적당히 동영상 찍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사양으로 보기에는 촬영 시간이 너무 짧고, 아마추어로 봤을 때는 이 렌즈는 아마추어용 렌즈 치고는 너무 비싸고, 이게 두 알 합쳐가지고 1000만 원 넘어가니까요. 그래도 렌즈가 후지논 중에서는 제일 싼 건데, 아니 후지논 시네마 중에서 제일 싼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살펴보죠. 왼쪽에 이렇게 각종 인터페이스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게 뭘까요? 마이크군요. 마이크, 그리고 USB 3.0이 들어가는 그게 달려 있고요. HDMI 마이크로 제일 작은 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리모트를 할 수 있는 게 붙어 있습니다. 헤드폰이 없네. 그쵸. 사운드 모니터링 할 장비가 없어요. 뭐 딱히 뭐 제가 봐도 프로용 장비는 아니니까 적당히 뒤에 사운드 보면서 오토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요거 PC 싱크로 터미널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PC 싱크로 터미널은 퍼스널 컴퓨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이름이 그랬어요. 옛날부터. 저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20년 전부터 이걸 PC 싱크로 터미널이라고 불렀으니까 뭐 그러려냐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사진할 때 스트로보를 일렉트로닉 플래시에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터뜨릴 때 사용하는 단자고요. 그 앞쪽으로 드라이브, 뭐 매뉴얼 포커스냐, 컨티뉴어스 포커스냐, 싱글 포커스냐, 그거 선택하는 레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포커스에 냅뒀고요. 그리고 뒤로 오면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있죠. 조그마한 액정 모니터가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되게 재밌는 게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뭘 누르면 여기 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도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세로로 놓고 이렇게 세로로 뭐 직캠 같은 거 촬영하실 때 그럴 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착 촬영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아니 영상 찍는 렌즈에 이게 마운트가 옆에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안 돌아요. 이거 어떻게 놓고 찍으라고. 엘브라켓을 따로 구입하라는 얘기죠. 이거 귀엽긴 한데 쓸 때는 거의 없어 보여요. 세로로 뭐 나름 아이디어니까 그러려고 넘어갑시다. 저는 파나소닉이라든가 그 캐논이 쓰는 방식들 있죠. 이게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차라리 그게 파손의 위험은 있어도 쓰는 데는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켜고 이제 계속 버튼 봅시다. 여기 삭제 버튼 그리고 재생 버튼 이런 거 있고요. 요 다이어리 좌측과 우측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레버를 돌리면 동영상 그리고 브라켓팅 CH, CM, CL 이거는 아마 연사겠죠? H니까 고속 연사, 중속, 저속 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S 그러면은 싱글샷 누르면 한 장 찍히는 거. 그리고 ADV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후지에서 쓰는 뭐 잡다구리한 기능일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와이드 파노라마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찍으라고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있는 기능 한번 가봅시다. 그러네. 이거는 파노라마 툭툭툭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ISO가 H, 하이, A, 오토, L, 200, 400, 800, 1600, 3200, 6400, 12800까지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 철상 기준면 마크 보이고요. 위쪽에 이제 이 커버를 벗기면은 이제 TTL 플래시 장착하는 그 단자가 있고요. 뷰파인더. 자, 뷰파인더를 들여다봅시다. 처음 보는 게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저 얼마 전에 촬영 나가서 보긴 했는데 뷰파인더가 나쁘진 않아요. 일렉트로닉 뷰파인더가 들어가 있는데 EVF죠. EVF가 들어가 있는데 나쁘진 않은데 저게 숫자가 보이진 않는구나. 그쵸?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모든 EVF들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EVF는 뭐 이렇게 욕할 거리는 없는 것 같고요. 오토 익스포저 락 버튼이 있고요. AF 온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거 수동 렌즈여가지고 이 기능들은 어떨지 이거 좀 써보기 좀 애매하고요. 위쪽으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측광 모드 하는 레버가 있고요. 백라이트 들어오는 버튼이 있습니다. 야, 백라이트가 많이 발전을 했군요. 뭐 보기 나쁘지 않네요. 자, 그리고 메인 커맨드 다이얼, 서브 커맨드 다이얼이 뒤에가 메인이고 앞에가 서브예요. 보통 카메라들 다 그렇게 불러요. 뒤에 것 이 엄지손가락으로 조절하는 게 메인입니다. 그리고 상단 정보창이 있고 전원 레버의 셔터 버튼 그 오른쪽으로 이제 노출 보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일 테고 여기 보조광 쏘는 데 있고 렌즈 분리 버튼 있고 야 이거 제가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기억하고 있네요. 이게 뭔지. 그리고 여기 이제 방향 조이스틱이 있고 퀵 메뉴 달려 있고 메뉴 버튼의 4방향키, 디스플레이, 백 뭐 이런 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SD 카드가 듀얼로 들어가는 슬롯이 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배터리 들어가는 곳이 있고 요거는 아마 세로 그립하고 연결하는 단자가 이렇게 있겠죠. 야, 뭐 순식간에 한 바퀴 삥 돌고 왔네요. 자, 여기까지 외부를 살펴봤는데 외부에서 좀 애매한 게 이 다이얼인 것 같아요. 뭐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쌍견장. 있어서 뭐하게? 제가 이거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메인 커맨드 다이얼과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는 걸 훨씬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보고 돌리잖아요. 근데 얘들은 나중에 카메라에 익숙해지면 안 보고 돌려요. 그냥 예전에 제가 어딘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찍을 때 뭐 조리개 3.5에 뭐다 이렇게 이 생각하고 이걸 조절하는 게 아니고 딱 보니까 이 사진은 드륵드륵드 하고 셔터를 누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늘 사용하던 세팅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ISO 오토에 A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로 놔져 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걸 끝까지 돌리면 이 렌즈는 이제 2.9니까 최대한 열려 있는 상태에서 드르륵드 하고 4칸을 딱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8 그다음에 3.2 들어가나요? 3.2? 2.8 3. 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헷갈리네요. 그리고 3.5 나올 테고 뭐 4 거기다가 뭐 4.5, 5.6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4.5 정도. 조리개 4.5 정도의 A 모드로 ISO 오토로 촬영한다. 그러면 크르륵 돌리다가 드륵드륵드륵 탁 찍으면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작을 할 때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카메라의 조건에 이 쌍견장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제 기준에서 다른 분들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싫어해요. 그리고 셔터 버튼 소니라든가 캐논이라든가 니콘도 그런가? 사진 촬영하는 이 셔터 버튼하고 동영상 녹화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에는 동영상 녹화 버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드라이브 모드 제일 왼쪽으로 돌려놓으면 동영상 모드로 오게 돼요. 그래서 셔터를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동영상 버튼이 따로 있는 카메라의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셔터 버튼으로 통합하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다 점수를 좀 더 두고 싶어요. 누르기에 가장 편안한 위치에 셔터 버튼을 배치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옛날 소니는 여기다 배치했었죠. 그거는 진짜 또라이 짓인 것 같아요. 바보들. 여기도 어떻게 녹화 버튼 넣어가지고 맨날 누를 때마다 그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카메라가 옆으로 이렇게 맨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파인더 바로 옆에다 이 버튼을 넣어서 좀 나아졌는데 그 따위로 넣을 거면 차라리 셔터 버튼에다가 녹화 버튼을 할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어쨌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외부적인 기능이라든가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메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은 카메라는 비싼 카메라가 좋은 경우가 많죠. 어쨌든 아낌없이 물량이 투입돼 가지고 비싼 카메라들이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어떤 좋은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역할에 따라서 좋은 카메라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처음 시작하고 사진을 배우겠다 그런 분이 요거 이렇게 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동영상용 렌즈가 달려있고 동영상 세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하겠다는 분이 사진 렌즈에다가 포토 액세서리 이렇게 주렁주렁 가지고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용 장비에 영상용 렌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진도 배우는 단계에서 써야 되는 카메라가 있고 이제 기초는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작업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쓰는 장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로 하는 분이 있고 진지하게 나의 의사를 반영한 작품, 그러니까 내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쓰는 장비가 달라요. 그 면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 X-H1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촬영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미러리스 중에 하나다. 최고의 미러리스는 되게 많거든요. 그 취미인들이 사용하기엔 굉장히 좋은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미로 찍는데 뭐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절하고 한 장 찍어보고 테스트해서 딱 보고 이거 색깔 좀 이상한데 색깔 맞추고 또 가서 또 찍고 뭐 이런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오토로 넣고 그 상황 자체를 즐기면서 거기서 중요한 순간에 셔터를 눌렀을 때 사진이 나오면 취미용 카메라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자동 기능이 뛰어나가지고 촬영하는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보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상적인 거죠. 그 카메라가 이거예요. 얘는 다이나믹 레인지 보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찍었을 때 그게 좀 어둡게 나와야 되는 게 밝게 올라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만큼 보정을 해줘요. 거기에 이 후지의 옛날 그 필름 룩들 있잖아요. 뭐 후지 그러면 제일 이제 떠오르는 게 벨비아가 이제 그 슬라이드 필름, 그거 좀 저 비비티한 색깔을 갖고 있는 슬라이드 필름이었는데 저도 몇 통 조금 써봤어요. 조금 한 150롤 정도? 그 정도 벨비아를 써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코닥 필름을 주로 사용했어요. 코닥을 한 90통 정도 사면은 그러면 후지는 한 두세 통 정도 사고 그리고
나머지 뭐 별거 다 써봤거든요. 쟤네 뭐야, 미놀타, 호니카 필름 뭐 그런 것도 쓰고 나름 그런 필름들도 맛이 있었어요. 근데 핵심은 코닥이었다는 거죠. 코닥의 아성을 후지 필름이 넘지를 못했어요. 넘는 게 아니고 아예 잽이 안 됐어요. 후지는 취미용으로만 쓰고 좀 하다가 그리고 일을 하거나 뭔가 중요한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코닥 필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제 주력으로 쓰던 필름도 코닥 티맥스 400 같은 것들. 그거 이제 롤 필름 사가지고 감지 않고 저는 항상 그냥 A급 필름을 다 샀었어요. 필름값 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필름 쓴 기간도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하게 필름을 막 냉장고에 막 한 번에 50만 원씩 사가지고 막 쟁여놓고 쓰고 그랬으니까요.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 어쨌든 벨비아 얘기하다가 또 필름 얘기로 돌아가 버렸네. 벨비아 같은 것도 있고 뭐 여기 보자. 딱 누르면 딱 나와요. 메뉴 이름을 보고 설명을 해드려야지. 메뉴. 사진을 하는데 제가 영상 메뉴를 놓고 눌렀군요. 좋아요. 됐어요. 찾았어. 필름 시뮬레이션. 야, 이거 이름 되게 직관적이네요. 소니도 이상한 이름 쓰죠. 필름 시뮬레이션 괜찮네요. 프로비아, 스탠다드. 야, 기본이 프로비아였구나. 프로비아라는 필름이 있었어요. 벨비아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무슨 필름이었어? 저 이런 필름 기억 안 나요. 클래식 크롬, 프로, 스탠다드, 아크로스. 이건 뭐야? 모노크롬, 세피아. 야, 도대체 이거 가지고 블랙앤화이트를 왜 찍어야 되는 거야? 나쁘지 않네. 어쨌든 그 무슨 얘기하다 또 이렇게 또 할 말을 상실했지? 필름 시뮬레이션. 필름 시뮬레이션이 꽤나 괜찮아요. 뭐랄까, 이 미리 색깔을 입혀서 나오는 거 보면은 꼭 코스트코 피자가 떠올라요. 예전에 코스트코 피자가 좀 저렴하잖아요. 이만한 거 한 판을 사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조금 먹고 냅뒀다가 나중에 배가 고파져가지고 이 전자레인지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냥 차가운 거를 그냥 한 입 딱 깨물었는데 와, 미친 듯이 짠 거예요. 이 간을 엄청나게 하나 봐요. 그걸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넣었더니 별로 안 짜요. 따뜻할 때는 안 짠데 차가워지면 피자가 무지 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소금이라든가 양념을 딱 그 보는 사람에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다 첨가를 해놓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필름 시뮬레이터 뭐였죠? 필름 시뮬레이션이. 근데 좀 뭐랄까, 자기 마음대로 사진을 바꾸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설렁탕 같은 거 보면 가보면 이제 테이블 위에 소금하고 후추가 있죠. 자기 필요한 만큼 떠서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양념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나중에 컴퓨터에서 그 색깔이라든가 느낌을 집어 넣는가, 그런 차이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양념은 상당히 맛이 괜찮다는 거죠. 양념 중에서는 얘가 필름 시뮬레이션 중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후지께 제일 뛰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 입히는 기술들은. 자, 그런 거.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메뉴를 보면서 뭐 설명드려야 될 거. 이거 저 빡 도는 거 하나 있었어요. 포맷을 하려고 그러는데 포맷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보통 메뉴 보면은 재생 메뉴가 있으면 그 근처 어딘가,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니콘 같은 경우는 투 버튼 포맷이라고 있었거든요. 이쪽에 무슨 버튼하고 여기 버튼 두 개를 꾹 누르고 있다가 깜빡깜빡거리면 다시 탁 누르면 메모리 카드가 포맷이 돼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얘 포맷은 설정에 들어가면 있어요.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는데 왜 설정까지 가야 되지? 아마 뭐 실수로 저기 뭐야, 유저들이 카드 포맷 해가지고 크레임 걸까봐 거기다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포맷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카드 포맷이. 그래서 그거 조금 애매했어요. 그 이외에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페셔널한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카메라는 이제 그 오토가 전면에 내세워지고 수동이 뒤에 들어가 있는 이런 카메라가 있고, 수동이 앞에 나와 있고, 오토 자동화 기능들이 저 뒤에 안쪽에 메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짬밥이 있으니까 하던 방법이 있고, 내가 하던 방법대로 따다닥 만져야지, 그걸 기계한테 맡겨놓으면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렇게 찍는 거랑 이렇게 찍는 거랑 화이트 밸런스가 살짝 돌아가고 막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정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한테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이 후지논 MK 렌즈의 후지논 마운트는 아마 후지논에서 만든 게 아니고 후지 필름에서 후지논한테 아마 주요용으로 만들어 와. 그리고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후지논에서 이렇게 만들면서도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했을 것 같은. 이 렌즈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후지 필름에 넣는 이 액세서리들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렌즈를 되게 지금 기대하는 게 블랙매직 BMPCC 4K가 나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뒤에 소니 마운트를 까고 이 마운트를 분리를 한 다음에 마이크로 포서드 마운트를 서드파티 업체에서 팔거든요. 그걸 여기에 붙여가지고 BMPCC 4K에 이 렌즈를 달아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 렌즈가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렌즈는 뭐 시네마 렌즈인데 후지논은 아마추어용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달아놨다. 그리고 X-H1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듬직하고 배터리가 좀 작은 게 흠이고, 그리고 위에 쌍견장은 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뭐 이런 거 있고, 거기에다가 안에 색깔 꾸며주는 필름 시뮬레이션 기능이 뛰어나고, 뭐 그 정도. 중요한 건 제가 AF를 못 돌려봐가지고 AF 기능이라든가 다른 것들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마추어로서 취미로서 이 사진을 하거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근데 영상에 계속 소니가 옆에 이렇게 FS7 마크2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었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답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구독을 국어를 안 했더니 구독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주변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필승.